당신은 내가 절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인과응보는 언제나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날은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걸 진작에 경고로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있는데 샤워기 물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내 민지의 하루 두 번째 샤워였습니다. 민지는 결벽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이 없으면 이틀에 한 번 씻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 하루에 두 번 샤워는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는 동안 화장대 의자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퍼가 열린 채 가방이 터져버린 듯 내용물 절반이 마룻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립글로스, 영수증, 머리끈, 그리고 여행용 세면도구 같은 것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가방을 뒤지는 그런 종류의 남자가 아닙니다. 그건 변기 시트를 올려두거나 결혼 기념일을 까먹는 것만큼이나 결혼 생활에 큰 죄악이니까요. 하지만 그 지저분한 꼴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착한 남편 노릇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지가 나와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청소를 하기 전에 가끔 회사 일이 힘들면 그러곤 했으니까요. 내가 치워주자고 생각했죠. 그렇게 나는 바닥에 떨어진 생리대와 민트 사탕을 주워 담으며 도대체 여자들은 왜 똑같이 생긴 립스틱이 17개나 필요한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손에 평소 가방 잡동사니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작고 차가우며 매끄러운 금속성 물체. 디자인이 날렵하고 비싸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 스탠드 조명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길이 10cm 정도의 은색 튜브였는데 애플에서 윤활제를 만든다면 딱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몸통에는 검은색 일본어가 은색 바탕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유 사면서 대충 집어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의료용품인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건강 문제가 생긴 걸까? 여성 질환은 예민한 문제일 수 있고 민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의료용품이라면 왜 일본 제품이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고 구글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밤 11시 30분에 결혼 생활에 의문을 품고 앉아있는 나를 구글이 도와주었습니다. 화면에 번역 결과가 떴고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프리미엄 남성용 윤활제, 롱래스팅 포뮬러, 남성용 윤활제. 여성용도 커플용도 아닌 남성용. 게다가 새 것도 아니었습니다. 튜브는 절반 정도 비어 있었고 자주 손을 탄 듯 사용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손 안에서 튜브를 굴려보았습니다. 내장은 내가 원하지 않는 진실을 비명처럼 질러대는데 뇌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우리를 위해 이런 걸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윤활제를 거의 쓰지도 않았고 쓴다 해도 약국에서 파는 평범한 플라스틱 병에 든 것이었으니까요. 이건 우리 식비보다 더 비싸 보였고 확실히 우리를 위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튜브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다고 하더니 그대로 둔 모양이었습니다. 홈 화면에는 재미, 업무 도구, 장보기 같은 귀여운 이름의 폴더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장보기? 나는 민지가 장보기 앱을 쓰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파스타 소스 브랜드 하나 때문에 나를 마트 3군데나 돌게 만든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태블릿에 장보기 폴더가 있다니. 그건 마치 채식주의자 친구 냉동실에서 햄버거 뭉치를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손을 떨며 폴더를 터치했습니다. 안에는 내가 모르는 앱 딱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지루한 아이콘을 가진 채팅 앱이었습니다. 내 엄지손가락이 그 위에서 영겁의 시간, 아니면 30초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거다. 내가 미쳤거나 아니면 내 인생이 박살나기 직전이거나. 앱을 열었습니다. 채팅방 목록 맨 위에 태민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그저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세상에.
목요일에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신라호텔 늘 가던 방으로 잡아뒀어. 그거 챙겨와. 내가 좋아하는 은색 튜브. 그게 있으면 훨씬 더 좋더라. 남편은 절대 못 해주는 걸 해줄게. 나는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몇 주간의 대화 내용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세하게 묘사된 호텔 방들, 보지 말았어야 할 사진들, 내 땀 젖은 손에 들려있는 바로 그 은색 튜브에 대한 언급들. 날짜들이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야근이라던 날들, 친구들과의 모임, 오늘 너무 피곤해, 자기야라던 밤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샤워기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이돌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쯤 쓴 일본제 윤활제와 가짜 장보기 폴더 속에 숨겨둔 비밀 채팅 앱으로 우리 결혼 생활에 불을 질러 놓고도 아무 근심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튜브를 보고 메시지를 보고 다시 튜브를 봤습니다.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이제 내 손은 차분하고도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잡동사니 서랍을 열고 지난달 집수리에 쓰려고 샀던 공업용 순간 접착제를 꺼냈습니다. 민지가 고급 외제 윤활제로 장난질을 치고 싶다면 좋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 주기로 했죠. 내가 부엌에서 작은 미술 공작 시간을 막 끝냈을 때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룻바닥을 밟는 맨발 소리에 심장이 뛰었지만 예전 같은 로맨틱한 설렘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내 인생이 내부에서 폭발하는 걸 지켜보기 직전의 긴장감이었습니다. 민지는 2년 전 크리스마스에 내가 사준 부드러운 흰색 수건을 두르고 샴푸 광고라도 찍는 것처럼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자기야. 그녀가 무언가 숨길 때 쓰는 가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그녀는 부엌으로 가더니 우유 한 잔을 들고 와 평화의 선물처럼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마셔.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잠이 잘 올 거야. 내일 오전 회의 있다며? 드디어 나왔군요, 오전 회의. 저녁 먹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건데. 그녀의 거짓말쟁이 뇌 속에서는 또 다른 비밀 외출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다른 남자와 즐기러 나가는 것만큼 현모양처다운 행동도 없겠죠. 나는 잔을 받아들고 어둑한 조명 아래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정말 걱정하고 챙겨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반쯤 마시는 척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협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 그 말이 입 안에서 타올랐지만 그녀의 얼굴은 진짜 사랑인 것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게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보다 태민이라는 놈과 호텔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면서 저렇게 따뜻한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 다음 1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60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숨소리를 죽이고 내 숨소리가 깊고 규칙적으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느끼며 누워 있었습니다. 몇 분마다 코를 살짝 골거나 자세를 바꾸며 약에 취해 사차 떨어진 남편 연기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꽤 치밀했습니다. 인정하죠. 그녀는 약효가 확실히 돌 때까지 기다리려는 듯 꼬박 1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움직였습니다. 매트리스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고 그녀는 이 춤을 여러 번 춰본 사람처럼 은밀하게 침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정확히 새벽 12시 45분 현관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 밖에서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크게 뛰는지 벽을 뚫고 이웃집에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정확히 20초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만큼의 시간.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가운을 걸치고 닌자처럼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엘리베이터 근처 끝자락에 있는 그들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벽에 밀착해 있었고 어떤 키 큰 남자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고 마치 지구상의 마지막 여자인 것처럼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는 나와 정반대였습니다. 키 크고 근육질이고
나보다 10살은 젊어 보였습니다. 저놈이 태민이구나. 내 아내가 15년 결혼 생활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남자. 그들은 4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 402호 문 앞에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 집 빈 침실 바로 위층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우연입니까? 내 아내의 불륜 상대가 바로 윗집에 살고 있었다니. 방음이 잘 안 되는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바로 윗집에 사는 게 아직도 안 믿겨. 민지의 목소리에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잖아, 안 그래?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부탁한 거 가져왔어? 당연하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져왔어. 그 좋은 거. 나의 특별 개조된 일본제 튜브. 이제 우주 왕복선도 붙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공업용 접착제가 들어있는 그 물건 말입니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으려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약 30초 동안은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모든 게 변했습니다. 뭐야? 태민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 민지의 목소리에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나한테 뭘 바른 거야? 나도 몰라. 그냥 늘 쓰던 그거잖아. 그 은색 튜브, 자기가 좋아하는 일본 거. 뭔가 잘못됐어. 안 떨어져. 세상에 우리 붙었어. 드디어 왔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순간. 열정의 밤이 응급 상황으로 변했다는 걸 깨달은 두 불륜 남녀의 아름다운 비명소리. 그들은 별짓을 다 했습니다. 부엌 싱크대 물, 욕실 비누, 심지어 식용유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었죠. 이제 사람 불러야 돼. 태민이 고통과 쪽팔림으로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를 떼어내려는 처절한 시도가 40분쯤 이어진 후 그들은 마침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태민이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구급차가 필요해요. 그게 설명하기 힘든데 저희가 좀 붙어서요. 나는 이제 퇴장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1단계 완료. 다음 날 아침 10시 30분쯤 민지가 믹서기에 들어갔다 나온 몰골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화장은 다 지워졌으며 한 걸음 떼는 게 고통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어젯밤 입고 나간 원피스는 구겨져 있었고 병원용 소독약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여보. 나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어땠어? 꽤 늦게 들어왔네. 그녀는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은 고라니처럼 현관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터졌어. 고객 클레임 때문에 처리하느라 늦었어. 저런. 힘들었겠네. 나는 드디어 고개를 들어 세상 걱정스러운 남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 녹초가 됐잖아. 그리고 걷는 게 왜 그래? 어디 다쳤어? 회사 계단에서 굴러서 허리를 삐끗했어. 야간 진료소 다녀왔어. 그냥 염좌래. 진통제 받아왔어. 그녀가 침실로 절뚝거리며 걸어가는데 문에서 또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민이었습니다. 헤비급 복서에게 급소를 집중적으로 얻어맞고 12라운드를 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청바지 단추는 풀려 있었고 허리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천이 닿는 것조차 견딜 수 없다는 듯이요. 안녕하세요. 그가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민지 씨 있나요? 어젯밤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나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비켜섰습니다. 민지도 방금 퇴근했어요. 밤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고생했다더군요. 두 사람은 암호를 써가며 대화했습니다. 나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의료적 응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애쓰고 있었죠. 둘 다 고통스러워 보이길래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환한 눈빛은 순수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앉는 건 분명 선택지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나는 2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민지가 회사에서 다친 척 연기하며 꾀병을 부리는 동안 나는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자 그녀는 속이 안 좋다며 뭔가 자극적이고 맛있는 게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고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나는 소위 향신료의 교양곡을 준비했습니다. 청양고추의 100배 매운맛을 내는 고스트 페퍼 가루, 캐롤라이나 리퍼, 하바네로 소스, 그리고 페인트도 벗겨낼 만큼 강력한 캡사이신 원액으로 양념한 매운 양꼬치 구이를 주문했습니다. 마늘은 드라큘라가 반경 50km 밖으로 도망갈 만큼 듬뿍 넣은 새우 요리도요. 하지만 활용점정은 강남의 유명한 식당에서 공수해온 먹기 전에 서약서를 써야 한다는 죽음의 매운맛 꽃게찜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장기가 손상된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화된 식사였습니다. 그녀는 양꼬치를 한 입 먹었고 아주 잠깐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운맛이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꽃게찜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마치 전기 충격기로 지진 듯 온몸이 경직되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사람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초록 빛깔로 변해갔습니다. 나 좀 누워야겠어. 그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진통제랑 음식이 안 맞나 봐.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구급상자에는 그녀가 며칠 동안 발라야 할 상처, 회복 연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용물을 비우고 그 튜브를 캡사이신 크림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관절염 치료용으로 쓰는 후추 스프레이의 주성분인 바로 그 물질 말입니다. 원래 연고와 똑같이 생겼지만 예민한 부위에 바르는 순간 그녀의 회복 과정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옥으로 바꿔줄 물건이었죠. 다음 날 새벽 6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치료 연고가 액체 불덩어리로 바뀐 걸 방금 깨달은 사람의 내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약이 이상해. 그녀가 과호흡 온 사람처럼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타는 것 같아. 세상에 불난 것 같다고.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2시간 전에 그녀가 실려 나왔던 바로 그곳이었죠. 별거 과정을 지켜봤던 김 원장님은 의사 생활 중 가장 기묘한 주를 보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심각합니다. 진찰을 마친 그가 말했습니다. 어제 시술로 인한 조직 손상에 화학적 화상까지 겹쳐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감염 위험과 손상 범위를 고려할 때 수술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괴사가 시작되기 전에 손상된 조직을 제거해야 합니다. 괴사, 조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영구적인 손상. 시간과 좋은 의도로는 치유되지 않는 결과물이죠. 수술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김 원장님이 나왔을 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손상된 조직은 모두 제거했지만 절제 범위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영구적인 기능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녀가 회복하는 동안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꼼꼼하게 준비된 모든 조항이 민지가 빈털터리로 나가도록 설계된 서류였습니다. 하나는 챙겨가겠네요. 병원비 청구서요. 나는 서류 봉투를 들고 그녀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서류야. 바퀴 달린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해. 당신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집, 차, 예금, 투자금 다 내가 가져. 양육권도 내가 가져가고. 이게 무슨... 왜 지금이야? 나 입원했잖아. 방금 수술했다고. 있지, 나 태민이 알아. 바람 피운 거 알아. 호텔방 문자 내용. 당신의 과외 활동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 쓴 그 일본제 은색 튜브도 알아. 나한테 수면제 먹이고 몰래 나간 것도 알고. 장보기 폴더에 숨겨둔 암호와 메신저 앱도 다 알아. 폭로 하나하나가 물리적 타격처럼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전체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반으로 찢으며 거부하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사인 안 해. 나는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세트를 꺼냈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이 관대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갈 거야. 법원에 가면 이 모든 게 공공기록으로 남아. 불륜. 당신의 그 의료적 응급 상황의 전말.
약물 사용. 전부 다. 하지만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이성이 끊어질 때 나오는 깨지고 히스테릭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그녀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 근데 당신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태민이는 아무 데도 안 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 태민이가 처음인 줄 알았어? 이게 한 번뿐인 실수 같아? 그때 나는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태블릿 인터넷 기록에는 태민과의 불륜을 아마추어 수준으로 보이게 만드는 증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앱과 비밀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되는 은밀한 만남을 찾는 기혼자들을 위한 거대한 불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3년 넘게 프리미엄 회원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인쇄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법적 선을 넘는 활동들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탈세, 성매매, 횡령,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등. 일주일도 안 되어 수사는 사이버 수사대와 검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산은 동결되었고 체포가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웃집 최 여사가 찍은 구급차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불륜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12시간 만에 조회수 50만 회를 찍었죠. 누군가 태민을 연애 코치로 마케팅하던 헬스 인플루언서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는 그 주가 지나기도 전에 체육관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민지의 신상은 우리 사회 관계망 속에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은 미스터리하게도 일정이 계속 안 맞는다며 그녀를 배제했습니다. 심지어 마트 계산원들조차 그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3주 뒤 태민은 병원비와 소득 손실분 2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우리 집에 찾아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말다툼은 현관 앞마당에서 집 안으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위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고 가구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 민지를 콘크리트 계단으로 밀어버렸을 때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 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기존의 사기 혐의 수사에 폭행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양육권 심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한 부모는 구치소에 있고 다른 부모는 조직적인 사기와 외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담당 형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사 종결. 두 피고인 모두 유죄 인정. 민지 씨 징역 1년 6개월. 태민 씨 징역 2년 확정.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술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눈이 먼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저 조금 더 잘 보이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